자, 계속해서 207쪽 가겠습니다. 과세표준.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보유세의 계산 구조를 좀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재산세라는 보유세는 어떻게 세액을 계산하냐. 역시 똑같이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구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항상 세액은 얼마예요? 라는 세액을 계산할 때는 과세표에다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자? 과세산. 관악산이 아니라 뭐야? 과세산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과세표준에서 우리 취득세에서 과세표준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요. 원칙이 자,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행위세입니다. 그랬어요. 행위.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나야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그랬죠. 근데 이런 취득이란 행위는 사람마다 발생 빈도수가 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언제 살지 알아? 몰라.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몰라. 나도 내가 부동산을 주택을 언제 살지 나도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세권자도 언제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행위가 일어나면 그 일어난 날로부터 일정한 기한 내에 네가 자발적으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때 얼마 주고 샀는지 뭐하라? 신고하라. 그래서 원칙이 뭐였어요, 여러분? 신고한 가액. 네가 얼마 주고 샀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납세무자 입장이다, 과세권자 입장이다, 납세무자. 그러면 가능하면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줄이고자 한다. 그러면 줄이고자 할 때 첫 번째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요 신고를 할 때 가능하면 뭐 하려고 그래? 크게 적게. 그래서 자꾸 실무나가 무슨 계약서 써달라고 하는가? 다운 계약서. 다운 계약서 쓰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요거 신고할 때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적게 신고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표가 어떻게 돼?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산출세액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중계약서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얘들이 신고를 할 때 똑바로 신고를 하려고 그런다, 안 하려고 그런다?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얘는 항상 뭐와 비교해 본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 나왔죠. 지방세에서 아주 중요한 세법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가 표준액이라고 했어요. 시가 표준액. 그죠? 자, 요 시가표준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지방세를 공부할 때는요, 항상 시가표준액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납세무자가 정해놓은 가이다, 과세권자가 정해놓은 가이다. 과세권, 요거 누가 정해놓은 거야? 납세무자. 요게 다른 거죠. 요거는 납세 의무자가 결정한 가격인데 말아서 시가표준액은 누가 정해놓은 가격이야? 과세권자. 그러면 지방세 과세권자 누구를 말하는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실제 거래가액이요? 아니죠. 이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뭐야? 과세 물건별로 뭐 한 가액이야? 평가한 금액이죠. 평가액이죠. 이 정도의 가격, 가치. 가격이야, 가치야, 이거는. 학교에서 여러분 아직 가격, 가치 안 배우셨나요? 가치지, 요거는 가치. 요거는 가격이라면. 그죠? 요건 실제 거래에서 이루어진 가격이라면 요거는 실제 그 정도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가격 개념이라면 요거는 뭐야? 가치, 추상적 개념. 그죠? 시장에서 이 정도의 가격은 나갈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 이루어진 가액은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고한가 뭐와 비교 대상이 된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과 비교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못 믿는 경우를 말한다고 그랬죠. 납세무자 뭐 하려고 그러니까? 저렇게. 근데 실제 거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칙과 예외와 또 뭐가 있다? 특례. 뭐였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랬죠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 그렇게 했죠. 거기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들어오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 내가 주택건설법인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그럼 여러분 아파트 분양할 때는 누가 사는지 관계없이 그 아파트 뭐 평형, 동형에 따라서 분양 가격이 나와 있어 안 나와서 딱 나와 있잖아. 그래서 누가 사든지 그 몇 평형 무슨 아파트 그러면은 딱 가격이 나오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방배동 3호 아파트 살았는데요. 3호 아파트 935가 있고 신삼호가 있어요. 옛날 아파트는 935, 오래된 아파트, 옛날 80년대 지어진 거. 그래도 집은 튼튼해요. 옛날 아파트가 튼튼하죠. 못 박으려면 진짜 어려워요. 관리실에서 아저씨가 와서 박아줘야 돼. 근데 신삼호는 요즘 지은 거예요. 평균형이 65평을 커요. 그러니까 거기 초등학생들도 학교 초등학교면 너 어디 사니? 그래서 나 3호 아파트야. 그러면 딱 애들이 한 번 더 물어봐. 뭘 물어볼까? 신삼호야, 구삼호야? 그래서 구삼호야 그러면 넌 저리 가. 애들이 그래, 애들이. 애들이 벌써 신삼호 아파트 몇 동이야? 그럼 몇 동이다? 그럼 벌써 거기 평수가 몇 평이고 그래서 시세가 얼마나 애들도 알아, 애들도. 요즘 애들이. 참내, 환장한다. 구삼호야? 너 25평짜리네? 실제 제 딸내미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저는 935였거든요. 그 서름을 아시나요? 참네. 자, 이렇게 어떤 형성되는 가치가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 특히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거 실무 나가면 바로 이거죠. 여러분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실지 거래가액을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죠. 맞나요? 이게 27조 규정이죠.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 제1항이야, 요게. 까불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실지 거래가격을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부동산 매매일 때는 신고하게 됐죠? 실지 거래가격. 그러면 동법 28조 규정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신고한 내역을 반드시 뭐 하게 됐죠, 여러분? 검증하게 됐죠. 검증. 그게 무섭죠. 그러니까 거래 사실을 확인한다, 안 한다? 한다.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바로 특례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인데 얘도 누가 정해놓은 가격이라서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근데 얘나 신고한 가격이나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다 누가 정해놓은 가격이에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정해놓은 가격이에요.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차이점을 찾으셔야죠. 차이점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돼. 그래서 얘는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어줘서 안 믿어줘서 안 믿어줘서 반드시 뭐와 비교한다? 시가 표준액과 반드시 비교한다 그랬어. 반드시 비교.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놈 금액이 어떤 놈이 큰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큰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큰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야. 얘가 얼마 주고 샀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과세관청에서 평가하는 금액보다 어떻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하면 웃기지 마. 이게 실제 시장에서 시세가 4억 원의 매매가 이러는데 왜 3억 원에 샀다고 산 거야. 이거 못 믿겠다. 그때는 얼마가 되버린 거야? 4억 되는 거야. 4억. 이게 특징이죠. 둘 중에 무슨 금액이 항상? 큰 금액이야. 그런데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다 그랬죠? 특징 다시 한번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안 됐다? 됐다.
누가 봐도 그 거래가액을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어. 주택건설법인부터 아파트 분양받았어. 그러면 분양받았으면 벌써 그 평형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나와 있어, 안 나와서? 나와 있죠. 가격은 똑같아. 다만 실제 아파트는 모델하우스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예명은. 우리나라 몇 개밖에 없는 나라죠. 선분양 제도는 세계적인 국가 제도가 아니야. 이거 없어져야 돼. 제가 만약에 정책권자가 되면 저는 선분양 제도 없애버립니다. 무슨 아파트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모델 하나 하우스 하나 이거 만들어 이렇게 할 테니까 사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 그대로 안 가. 안 가잖아. 맨날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왜 당초 분양 공고대로 냈니 안 냈니 졌다 안 졌다. 저는 선분양 제도 없애버립니다. 선분양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여러분을 위한 제도예요? 아닙니다. 건설회사를 위한 제도입니다. 제가 주택은행에서 여신사부에 있을 때 주택건설자금대출 맨날 기피했어요. 건설자금대출 몇백억 몇십억 기본. 주택건설법인데 쉬워요 여러분. 뭐만 확보하면 돼요. 토지. 건설 부지만 확보되면 그 다음부터 돈은 다 누구야? 은행에서 대출 받고 뭘 받고 분양금 중도금 받다가 그거 지는 거야. 짓다가 안 분양되면 망해버리면 돼. 근데 이미 얘들 돈 다 받아먹었어 안 먹었어? 다 받아버렸잖아. 그래서 IF 터지고 난 다음에 없애야 될 거 그 중에서 첫 번째 어음제도. 어음제도가 우리나라의 파상 연쇄 부도의 주원이 어음이었죠. 누가 다 발행해요 여러분? 대법인이 다 발행해 어음은.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은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어. 누가 문제야? 대그룹이만. 그게 부도가 나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둘째가 연대보증. 그죠? 셋째, 아파트 쪽에서 이거 뭐야? 선분양제도 다 없애자 그랬어. 없앴어? 못 없앴어? 하나도 못 없앴어. 왜? 실세들이 반대를 하니까. 개미들은 힘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빨리 경제적 약자가 돼야 돼? 강자가 돼야 돼? 강자가 될 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이거는 우리 지방세 1년 내내 이거 공부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시가 표준액과 사실상 취득가서 요는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안 됐다? 됐다. 그래서 얘는 요거와 비교를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얘는 반드시 비교를 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요게 차이점이에요. 요런 걸 여러분이 자꾸 구분하셔야 돼요. 무조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사실상 취득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취득세 과표. 그럼 제가 지나간 얘기를 왜 하냐면 재산세는 여기 취득세는 무슨 제도? 신고납부 제도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즉 납세 문제 액션을 치는. 그런데 여러분 재산세는 무슨 방법으로 간다고 했어요?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액션을 누가 취한다고 그랬죠? 과세권자가. 여러분 이거 뭐 생각하라고 했어? 고지서 생각하라고 했죠? 고지서. 전화요금, 우리 핸드폰 요금 매달 전화요금 사용하면 고지서 날라오잖아. 고지서. 그 날라오죠. 그래서 요 재산세는 세액을 재산세를 납세의무자가 계산하는 거야? 과세권자가 계산하는 거야? 과세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산세를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야. 고지서. 그러면 고지세 적힌 금액을 여러분 고지세 적힌 기간 내에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납부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전화요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납세, 재산세, 과세 필요할 때는 액션을 누가 취하니까?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하니까 납세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신고 납부나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뭐밖에 없어?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밖에 없어요. 이게 재산세 과세 표준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산세 과세 표준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오로지 뭐를 가지고 한다? 시가 표준액만으로 한다. 이게 재산세 과표의 가장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전 시험에 내는 거 이걸 내줘 또 이렇게. 재산세 과세표는 또 어떻게 물어보냐면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거래가액이 확인될 때는 그때는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거래가액 또는 법인 장부가액을 재산세 과표로 한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맞아 틀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냅시다.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뭐를만 한다? 시가 표준액만으로 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래가액이나 신고한가액이라는 것이 나오면 맞는가 틀린가? 무조건 틀린 거죠. 이해되세요? 재산세 과세 표준을 하면 무슨 말만 나와야 돼? 시가 표준액만 나와. 이게 아닌 다른 말이 나오면 걔는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게임 끝.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런 거 물어봐요 여러분 시험이. 별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하나 더 하는 게 뭐냐면 보유세는 자 여러분 시가 표준액은 기본적으로 뭐로부터 나오는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시가로부터 나오는 거야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가격이 아니라 근간을 어디다 맞춰서 나온다? 시가의 근간을 맞춰서 나오는 거야. 시가를 근간해서. 근데 여러분 시가는 경제의 현상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파동이 일어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이렇게 되면 괜찮지. 왜? 결국 추세선은 올라갔다 가니까 상승하고 있으니까. 내 집은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되고 있죠. 저희 집 가격입니다. 계속 떨어져 엠병을. 자, 그러니까 이 파동이 너무 심하니까 재산세가 매년 가격이 달라져. 너무 들쭉날쭉해. 시가 올라갔다 그러면 재산세 어떻게 하고? 많이 나오고. 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재산세가 확 적혀가지고. 그럼 어느 정도 이 폭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 보유세가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여기다 뭐가 나오냐? 공정시장 가액비라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이 두 가지의 계산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 시가표에다 뭘 곱해라?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라. 결론, 재산세 과표는 얘입니다. 이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근데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면서 외워라. 이해를 안 하면서 외우면 그건 도로함이 타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시면은 고객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 여러분, 재산세라는 보유세의 과표를 물으면 반드시 재산세, 지방세는 뭐로부터 출발해서 시가 표준으로부터 출발해서 반드시 한 번 더 뭐가 나왔는지 확인해야 돼. 요게 나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요게.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 요걸 싹 빼버리는 거야. 응?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 뭐를 싹 빼고 설명한다고? 공정시장가표를 싹 빼고 설명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재산세 과표라는데 시가표랑 곱하기 반드시 뒤에 무슨 말 나와야 되는가? 공정시장가표라는데 요 말이 안 나왔다. 그럼 그 말은 그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뭐한 거니까? 틀린 거니까.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요소는 시가표랑 곱하기 뭐다 여러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비율. 이게 보유세 과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과표를 물어보면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자, 다시 한번 재산세 과세표는 시험에 나왔다. 그럼 출제는 물어보시는 게 몇 가지다? 두 가지. 뭐 아니면 시가표가 아니면 뭐야? 공정시. 이거야 딱 정해져 있어, 여러분. 뭐 지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보유세에서 모든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의 과세 표준을 구할 때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을 구할 때는 반드시 무슨 말 나오는지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돼? 공정시장 가액비율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 말이 나왔는지 안 나. 요거부터.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1년 내내 이걸 뭐 하는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문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이거부터 찾게 제가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보기 전에는 다 알아. 근데 이상하게 고사장 가면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문제집 펼쳐보면 어머머 뭐가 빠졌네? 공정시장가에 빠졌네. 이런 게 집에 가서 보인다. 집에 가. 환장해.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시험 볼 때 자꾸 뭐 하니까? 긴장하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긴장을 바짝바짝 하는 거야. 사람이 긴장하면 아는 것도 몰라져요. 저도 7년을 공부했는데 나중에 트라우마가 생겨. 자꾸 시험에 떨어지면. 7년이라 봐 길어요, 짧아요? 아니야, 안 길어. 수험표 7점만 모으면 된다? 수험표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7년이라는 게 눈깜짝 할 사이 없어집니다. 진짜요, 여러분. 저희 주변에서 저보고 항상 저 공부할 때 뭐라냐면, 넌 도대체 뭐 하냐? 그래, 저보고. 근데 나는 뭐를 하고 있어?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야. 한다고 하는데. 근데 꼭 2차적 꼭 걸리는 거. 아, 장난한 거야. 저희 장모님이 저만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서방, 어떻게 올해는 끝나나? 예. 본가가, 그럼 어머니, 야, 스키야, 그만 공부해, 스키야.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님이야, 님. 아주 내가 개보면 죽겠어. 미안해서, 그래. 안장합니다. 저희 형님은 저보고 뭐는, 너 뭐 하냐? 그럼 나도 몰라. 나중에는 내가 뭐 하는지 나도 모르는데. 안장님. 그래서 신림도 그 겨울길 언덕 내려올 때 갑자기 전봇대를 붙잡고 얘기하죠. 전봇대야, 전봇대야, 이 폭한설안이 얼마나 춥니? 너도 고생이 많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벽 보고 얘기하게 돼요. 공부 기간이 오래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그 신림동 가면 그래서 가끔가다 이상한 애들이 있어. 혼자 웅얼웅얼 돼. 그 뭐 하는가? 혼자 공부하다 외우는가? 그냥 외워. 갑자기 벽 보고 얘기 막 쓰다듬어. 아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안 돼요. 그러면 가정 파탄이 일어나. 그래서 제가 가정 파탄이 나는 거야. 시험은 단 한 번이 붙어야 돼. 여러분, 내년에 무조건 붙어야 돼. 예? 내년에 붙으실 거예요? 안 붙으실 거예요? 붙어야죠? 예,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야. 난 붙을 수 있어. 내가 공부하면서 난 내년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진짜 못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힘들더라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남들 다 붙어서 나가네. 왜 나는 못해? 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신감을 가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내가 눌려서 그래. 내가 눌려서. 제가 경험한 바이야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걸 잘 잡으셔야 돼요. 강조하는 걸. 자, 갑시다. 재산세 과세표 마무리할게요. 기본적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이 시작하면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시가 표준액밖에 없다. 다른 말이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근데 이거 하나로 하면 심심하니까 뒤에 하나 더 나온다. 뭐 나온지 확인하라. 공정시장 가입비라는 것이 나왔는지 확인하라. 요 내용이 바로 여러분 교재 207쪽에 나와있죠. 메뉴에 나와있죠. 메뉴에. 부동산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곱하기 뭐다, 여러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다라는 말 나왔죠. 그래서 뭐 거기 토지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다. 이게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해진 비율이야. 법에서 정해진 비율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거 지금 안 외워도 돼. 나중에 제가 외우는 딱 있다 그래서 그대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하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유세에서 모든 부동산에 대한 뭐를 과세할 때는 보유세를 과세할 때는 출발점의 시가변에다가 뭘 한번 곱한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요 구조만. 최근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토지와 주택에만 적용하고 건축물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맞는 말일까요? 틀릴까요? 틀린 말이죠. 토지, 주택은 물론 당연히 어디에도 건축물이라는 어디에 모든 부동산에 대한 뭘 때릴 때는 보유세를 때릴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공정시장. 그럼 여기 지금 보유세니까 재산세는 물론 이건 어디에도 나오는가? 종합부동산세도 나오죠. 공정시장.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말이 못 나와서 시가 표준액의 말이 못 나왔어요. 올해까지는. 왜? 종부세가 뭐였으니까? 국세였으니까. 얘는 어디만 나오는가?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에서만 나오는 거야. 지방세. 다시 한번 시가편액은 어디에만 나온다고 여러분? 지방세에서만 나온다고. 근데 종부세는 뭐니까? 국세니까 이 말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없겠구나. 당연히 출전이 이런 거 장난치는 거. 출전이 장난치는 건 정해져 있어요. 기본 7, 80%는 제가 나온다는 데서 막 나옵니다. 출전 이거 갖고 장난칩니다. 요거 갖고 장난치고 요거 말장난 주의하세요. 제가 다 잡아드려요. 20% 정도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나옵니다. 왜? 변별력을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16개에서 보통 한 12개에서 13개나 다 잡아냅니다. 3개 정도는 못 잡아내. 이건 일회성 문제. 예측을 불가하는 문제. 올해도 나왔고요. 매년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자, 이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이 나와 있죠, 여러분. 세율. 아, 이것도 표준 세율 시험에 가끔가다 나와요. 세율도 시험에 나와요. 세율의 시험에 나올 때는 어디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건축물과 주택 묶으세요. 건축물과 주택. 토지는 아까 우리 토지 구분에서 기본적으로 다 해버렸기 때문에 세율은 여러분 공부할 때는 어디에 초점 맞춰라? 건축물과 주택. 특히 주택이 중요해요. 역시. 항상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뭐가 나오면 주택에 대한 별도 규정이 나오면 여러분은 신경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여러분. 뭐가 나오면 주택이 나오면 여러분은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왜? 공인중개사의 주된 중개 목적은 뭐야? 주택이 가장 기본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 세법 공부하다 뭐가 나오면 주택이 나오면 신경을 바짝 곤동 써라 그래서 그래서 요 재산세 세율에서 가장 시험이 많은 게 뭐냐면 주택에 대한 세율입니다. 거기 보세요, 여러분. 별장 나왔죠. 밑줄 별장. 뭐야, 여러분? 사치성. 사치성에 대한 보유세는 몇 프로? 무조건 4% 죽어라! 몇 프로? 4%. 이거 1년 내내 이거 한다니까. 1년 내내. 그런데 왜 고사장 가서 못 찍냐고. 한장한다고. 그리고 별장을 제외한 주택일 때는 4%가 아니라 뭘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누진세율. 밑줄. 누진세율. 누진세율. 근데 거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가로 열고 주택 옆에 밑줄. 고급 주택 포함. 이게 또 출전이 매우 좋아하는 말이에요. 출전이 좋아하는 기본적인 말이 이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 주택은 지방세법상 크게 3가지로 구분해요. 소위 말하는 무슨 주택가? 일반적인 주택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무슨 주택가? 고급 주택가.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장. 3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적어 놓으세요. 지방세에서 주택은 가격이나 면적 등을 비교해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중에서 일반 주택가, 가액과 면적 조건이 큰 것들, 작은 것들. 큰 거겠지, 이거는. 무슨 주택이니까? 고급 주택. 그리고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이거는 뭘로 사용하는가, 여러분?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죠.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이 고급 주택과 별장은 무슨 재산, 여러분? 사치성 재산이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대 별꼴 5선주. 그러나 이거는 생활 필수품이죠. 의식주잖아,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선 얘들을 다 주택이지만 동일하게 취급하겠다, 달리 취급하겠다, 달리 취급하겠죠. 뭐와? 사치성 재산과 일반 주택은 달리 취급하죠. 달리.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일반 주택은 정상적으로 무슨 세율로 가세하느냐? 표준세율로 가세합니다. 표준세율. 일반적인 모든 세율과 똑같은 거죠. 무슨 세율 정의한다고요? 표준세율을 정의한다. 그런데 고급 주택과 별장은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 재산이니까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 달리 취급하겠다.
달리 외우려고 하지 마. 여러분 생각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달리. 그러면 표준 세율보다 더 무겁게 가볍게? 무겁게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8% 뭐 한다? 중과세 해버립니다. 요게 다르네요. 다른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보여야 합니다. 일반 주택은 그냥 표준세율만 때리면 되는데 뭐는 고급 주택이나 별장은 표준세율 외에다가 뭐를 한 번 더 한다? 중과세 몇 프로 더 한다? 8% 더 하는 거야. 8%. 자, 그러면 요거 예를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를 취득하면 4%. 물론 간면을 제외하고 간면을 얘기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표준세율은 몇 프로다고 여러분? 4%. 요거를 이제 우리 최근에 논란거리가 되는 거야. 요걸 더 어떻게 해줘라? 인하해줘라. 근데 그걸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인하해줘라. 지금 국회인데 지금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지금 통과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국회가 안 돌아가. 올해 또 예산안 난리 나는 거야. 어? 그리고 뭐가 개정이 안 돼? 법 개정이 안 되는 거야. 정기 국회가 폐되면서 모든 법률 통과시켜야 되는 세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회가 또 애들은 오로지 자기네 정권, 정치 여기만 관심이 있지 일반 서민들의 여기는 관심이 없어. 일반 서민들은 파탄이 안 되냐 뭐 죽든지 그건 없어. 자기네 정치, 정권, 정파 내가 이거 잡아 그것들만 관심이 있어. 왜 걔들 지금 예산안도 지금 처리 못하고 있잖아. 내년도 당연히 이제 10월 이제 중순 가잖아. 이제 서서히. 맨날 나만 급해. 왜? 책을 못 쓰고 있거든. 법이 개정돼야 책을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일반 주택에 비해서 고급 주택과 별장은 무슨 재산을 취급해서 사치성.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꾸 생각하라서 얘들은 일반적인 표준세율로만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치성이니까 세율을 더 무겁게 한다. 몇 프로? 8%. 그런데 어디로 오면? 재산세로 오면 재산세로 오면 일반 주택과 고급 주택을 구분하지 않고요. 표준세율로서 이렇게 합시다. 둘 다 표준세니까 무슨 세 때리냐? 누진세율로 때려요. 그리고 별장만 4%로 때려요. 그러면 취득세에서 재산세로 넘어오면서 달라지는 게 뭐죠, 여러분? 취득세에서 재산세 오면서 달라지는 놈이 하나 있네? 뭐가 달라지죠? 얘가 달라지죠, 얘가. 취득세는 뭘로 분류했는데 일반 주택과 구분해서 무슨 재산 구분했는데 사치성 재산 구분하는데 뭘로 오면 재산세로 오면 고급 주택을 일반 주택과 구분하지 않고 일반 주택과 똑같이 뭘로 가세요? 누진세로 가세요. 그러나 별장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이니까 취득세도 중과세, 재산세도 4% 중과세 하는 거죠. 그럼 출제는 재산세에서 어떤 걸 중요할까? 얘가 중요한 거죠. 재산세에서.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나오는 이유가 있어. 물어보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걸 여러분 스스로 자꾸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놈의 고급 주택은 다시 한번 취득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별도로 구분해서 무슨 재산을 구분한다? 사치성. 그래서 일반 주택과 달리 표준에도 몇 프로? 8% 더한 세를 무슨 세 한다? 중과세 하는데 올라오면 재산세로 오면은 이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누진세로 과세한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뭐만? 별장만 몰려 때려? 4% 때리는 거죠. 주택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어. 최근에도.
고급 주택 재산세에서 몇 프로 때린다? 4% 때린다. 그럼 여러분은 어머 이 아저씨 봐 실수하고 있네 하고 자본해야죠. 이해하십니까? 예. 저 이렇게 설명하면 또 어떤 분은 어머 세법은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크게 공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되시고 거기 또 역시 밑에 또 무슨 말 나오죠, 여러분?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법이 또 나오죠. 주택. 주택은 항상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라 그래서 주택이 나오면 그거는 나중에 우리 또 하기로 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부가징수 갑시다. 마지막. 재산세 부가징수. 자, 재산세 어떻게 부과할까요? 라고 할 때에 재산세는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슨 방법밖에 없다.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다. 취득세 뭐였어요? 신고 납부했지만 재산세는 무슨 방법이에요? 보통.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아씨. 그러니까 보통징수니까 액션을 누가 취한다고? 납세무자 액션을 취한다? 과세권자 액션을 취한다? 과세권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런 말 있죠. 관할, 밑줄. 누가? 밑줄. 시장, 군수, 밑줄.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봐요. 산정하여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를 보내줘서 징수한다. 이러한 방법을 뭐라 한다 여러분? 보통징수. 그래서 재산세는 오로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방법에서 부가징수하기 때문에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부과하기 때문에 오로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에 지방세 중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부가징수하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결론 냅시다. 재산세는 무슨 방법이다? 보통징수. 액션을 누가 취한다? 과세권자. 그럼 재산세와 과세권자는 누구랬어요? 시장, 군수. 그래서 거기 시장, 군수가 난 거죠. 그래서 세액을 산정하여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를 보내줘.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납세 고지서 보내주기 때문에 재산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 말은 틀린 겁니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재산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뭐 재산세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걸 잡아내라. 그거 막 복잡하게 해놨어. 근데 막 읽다 보니까 뭐가 보이면 뭐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게임은 끝났다. 게임 오버. 적어놓으셨어요? 재산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슨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란 말이 나오면 게임은 끝난 거야. 무조건 틀린 거야. 단 나중에 배우겠지만 가산금은 부과될 수가 있어요. 뭐는? 가산금은. 그러니까 출제는 문제 만들기 좋죠. 왜? 여기 보세요. 여기는 가산세, 여기는 가산금. 한 글자죠, 한 글자. 그러니까 출제는 이런 거 말장난치는 거야, 이런 거. 근데 우리가 평소에 다 아는데 고사장 가면 여기에 가산세로 나왔는지 가산금 나왔는지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잘 안 보이는 거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거야. 한순간. 그리고 어디 가서 보여? 꼭 집에 가서 보여요. N명을. 가단 맞춰볼 때.
나중에. 저는 매년 봐요. 매년 해설 강의하러 해설 가면 학생들이 막 옵니다. 학원에. 그죠? 시험지도 봐요. 그러면 두 부류죠 뭐. 아니 세 부류예요. 합격생의 반응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합격하신 분들은 막 입이 벌써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됐어 입이 막. 그 기쁨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자꾸 누르려도 그게 표현이 나와 그냥 막 좋았고. 안 되신 분은 벌써 뻔했습니다. 표정이 딱 들어오는 순간 표정을 보면 합격! 불합격이 다 나와.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합격과 불합격에 갈림길에 계신 분들 계시죠? 갈림길에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평균선에서 왔다 갔던 사람, 마이너스 한두 개로. 매년 나와요, 여러분. 한 개 부족하다, 두 개 부족해. 교수님, 복수의 정답 있어요,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서도. 이분들이 꼭 나. 이분들은 발표 내하는 그날까지 피 말리는 거야. 합격하신 분이 끝났죠? 불합격하신 분도 결과는 실패했지만 이미 결론은 났잖아. 마음은 편하다? 편한 건 아닌데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안 됐어. 그러면 일단 포기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은 불안해요. 이제 새롭게 공부할 생각. 근데 시험 합격자 발표는 그날까지 제일 이분들 제일 어려워요. 올해도 또 저 희한한 분 봤어요. 뭐 학원에 있던 분인데 작년에 1차 2개가 부족했었어. 2차는 안 됐고. 근데 2차 2개 부족한 거 복수의 정답 함수 요거 구제 받아갖고 합격 딱 커트라인으로. 응? 그 다음에 올해 또 2차만 보셨죠? 시험 끝내니까 딱 몇 개 부족하냐? 3개가 부족해. 2개가 부족했어 역시 또. 2개가 부족했는데 올해 2차에서 복수의 정답 모두 정답이게 3문제가 나면서 하나 오버. 그래서 합격. 그래서 이분은 연 1차, 연 2차를 다 뭘로 받아서? 구제 받아서 합격하셨어요. 뉴스에는 안 나오더라고. 이분은 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건가? 근데 본인은 정작 피를 바짝바짝 말리는 거야. 그것도 1년간, 2년간 봐요, 여러분. 2개 부족하면 여러분 포기는 못하죠. 그렇잖아. 복수의 정답이나 구제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발표 나는 그날까지 계속 피 말리는 거야. 그래서 1차 합격됐어. 올해 발표 났는데 2차 봤는데 2차 딱 시험 끝나고 2개가 또 부족하대. 그러면 맨날 2개 부족해, 이 아저씨는. 아저씨야? 조금 더 얘기하면 미알이야, 씨. 아, 왜 또 올해 또 2개 부족해, 왜? 그랬더니 학교 나와 보니까 결과 3개 못 본. 그래서 하나 오버해서 합격했어. 연 2년간 구제받아서 나오고. 이거는 진짜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이 제일 불쌍해요. 자, 여러분, 요거 강조할게요. 시험에서 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재산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가산세가 나오면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다. 무조건 뭐였다? 틀린 거다. 근데 주의하라. 뭐는 부가 될 수 있다? 가산금은 부가 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가산세와 가산금이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제가 이번 설명을 안 드렸어요. 기초 단계에서는 일단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 밑줄. 과세 기준일 꼭 적어내세요. 모든 보유세일 때는 모든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로 과세한다. 모든 보유세는 어느 날 무슨 말이 나와야 돼? 과세 기준일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의미가 그대로 전달됐죠. 뭐를 과세할 때? 보유세를 과세를 할 때 무슨 데? 기준되는 날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뭘 세법은 용어가 쉽죠. 여러분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됐죠. 이때 구체적으로 과세 기준은 언제를 말한다? 6월 1일을 말한다.
이거 자꾸 까먹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사장 가면 학교 교실에 다 뭐 있어? 달력 있어요. 거기다가 적어 놓으면 돼요. 아니면 칠판 저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적어놔. 6월 1일. 그럼 우리는 이걸 뭘 적어놓은 거죠? 근데 문제는 적어놓은 사람이 저걸 뭘 적어놓은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 내가 저걸 뭘 적어놓은 거더라? 반장한다. 자, 여러분 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6월 1일. 그럼 결론 냅시다. 모든 보유세는 과세 기준일을 언제로 해서 6월 1일 현재로 해서 과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유세는 어느 현재로 따진다? 6월 1일 현재로 과세로 따집니다. 잊지 마세요. 납기가 있어요. 거기 납기는 여러분 요거야. 납기는 적어놓으세요. 납부기한의 준말이에요. 납부기한의 준말이야. 취득세는 여러분 납부기한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었죠? 신고기한이에요. 왜? 저기는 무슨 방법이니까? 신고 납부니까 무슨 기한 나오는가? 신고기한이 나오는데 재산세는 무슨 방법이니까? 보통징수. 그래서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 그 고지서에 적힌 날짜에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가? 납기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안 돼. 그 흐름을 좀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납기라는 것은요, 납부기한은 딱 법에서 정해져 있는 정기분 납기가 있고요. 정해진 날짜는 지났다 하더라도 수시로 부과하여야 할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수시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책에 나와 있죠? 그럼 일단 여러분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가? 이걸 외우셔야죠. 일단 얘가 기본이니까. 얘가 기본이니까. 그래서 토지는 언제다고요? 9월 16일부터 9월 말. 건축물은 7월 10일부터 7월 30일. 근데 밑줄 중요한 건 주택이 중요해요.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온다. 그래서 하나 항상 주택분 재산은. 그럼 주택분 재산 항상 한 번에 다 내야 되니까 한 번에 다 내면 일반 상가 등의 소유자와 불리해지죠. 여러분 세금 낼 때 두 번에 나눠서 내는 게 유리한가? 한 번에 내는 게 유리한가? 납세무자 측면에서는 두 번은 나눠서 내는 게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근데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오니까 하나만 나온다면 그럼 한 번에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일반 부동산 소유자에 비해서 유리해지는가 불리해지는가? 불리해지죠. 그래서 주택분 소유자. 그래 너도 몇 번을 나눠 내라? 두 번을 나눠서 내라.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납기가 뭐와 뭐로 나눠 있어? 7월과 9월이죠. 즉 뭐와 뭐와 똑같아? 건축물과 토지로 나누어서 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건물분과 토지분이 주택 건물분과 주택 토지분이 나눠지니까 안 나눠질까? 안 나눠지니까 주택분 재산세 나온 거를 그냥 가볍게 얼마씩 후려쳐갖고 2분의 1로 후려쳐갖고 7월 하반월에 한 번 내고 9월 하반월에 한 번 내라. 그러면 여러분 자 제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분 재산세가 7월 달에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내는 거에 얼마 나왔나 봤더니 20만 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 7월 달에 내라고 얼마 나왔다고 고지서 20만 원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보는 순간 눈치채야죠. 아, 몇 월 달에 9월 달에 한 번 더 얼마가 20만 원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얘는 주택분 재산세 얼마 계산됐던가요, 여러분? 그렇죠. 40만이 나온 거죠. 주택분 재산세 건물과 토지를 계산해서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 계산해 봤더니 얼마 나왔다? 4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40만 원. 그럼 그 40만 원을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그 40만 원의 2분의 1씩을 후려쳐갖고 20만 원은 7월 달 나중에 20만 원 언제? 9월 달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꼭 외우셔야겠죠. 정기분 납기는 몇 월 달과
7월달과 9월달 상반월, 하반월. 하반월. 그러니까 시험에 또 이렇게 나왔어. 아이, 출전이. 우리 열심히 7월달과 9월달 외웠어. 그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 7월 1일부터 7월 15일. 이렇게 상반을 바꿔놨죠. 그럼 여러분 자반해야 되는 거죠. 아씨, 뭐,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지금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뭘 외워야 돼? 그래서 토지는 몇 월달 내고, 여러분? 토지는 몇 월달 낸다고요? 9월달 내는가? 건축물은 몇 월달 내는가? 7월달. 그래서 이걸 외우셔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토, 구, 건, 칠, 상반월, 하반월. 하반월. 자, 같이 합시다. 시작. 토, 구, 건, 칠, 하반월. 게임 끝이야, 그러면. 자꾸 까먹는다고요? 우리 비상대책 방법 있죠? 또 손가락에 또 적어야죠. 손가락 마디마디다 다 적어놔야 돼, 우리는. 자, 요거 어떻게 외운다고요? 토구, 건칠, 하반. 1년 내내 이거 해, 1년 내내. 이거 못 외우겠냐고. 못 외우겠다고요? 그럼 적으시면 돼요, 책상에다가. 책상에 적어놨는데 자리 바꾸라고? 다 제가 대응 요령 말씀드려요. 저도 고사장에서 뼈가 굵은 놈이기 때문에 감독관 액션 치는 거 다 웬만하면 다 합니다. 걱정 하덜덜 말어. 책상에 적어놨는데 자리 바꾸란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다 대응요령. 시험 보기 직전에 말씀드려요. 왜 지금부터 얘기하면 다 그것도 의존을 해버려. 자, 어떻게 배우면 돼요? 토구, 건칠, 하반월. 그래서 건물부는 몇 월 내고요? 7월 하반월. 토지부는 언제 내고요? 9월 하반월. 근데 주택은 재산세가 몇 개 나오니까? 하나 나오니까 이거를 2분의 1씩 후려쳐서 주택 건물부는 7월달, 주택 부속 토지는 9월달 나눈 것과 똑같이 나누어주는데 이 구분 자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얼마씩 후려쳤다? 2분의 1씩 후려쳤다. 그거죠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거기 현황부가라는 나중에 소의 부징수 봅시다. 소의 부징수 현황부가 나중에 보고 나중에 신문 나가시면 본 강의 들어가면 여러분 제가 뭐 오피서 이런 거 주의하라고 말씀드려요. 자, 소액 징수 면제 부징수가 아니라 용어가 바뀌었어. 소액 부징수가 아니라 징수 면제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부자를 징수로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잠깐 보실래요? 안 외워도 용어를 보는 순간 어느 정도 의미가 전달되죠. 전달되지 않나?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얼마면 소액이면 징수를 어떻게 한다? 면제하겠다. 부과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죠. 그죠? 왜 올라가지 마? 소액 징수 면제. 재산세 계산했더니 그 계산된 재산세액이 모이면 소액이면 징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중요한가 여기서? 요게 중요하겠죠, 요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소액이 얼마냐 그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액은 얼마? 2,000원 미만. 밑줄 2,000원 미만. 그 세법을 공부하다 막 여러분 2,000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3,000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소액할 때 여기서 소액은 얼마 미만 여러분? 2,000원 미만 원이라고 했죠? 미만이야 미만? 이하가 아니야. 이것도 주의하십시오. 이것도 고친 적 있어 시험에. 이하, 미만 구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소이. 제 첫째, 둘째 여자가 누구였어요? 영희. 셋째 여자가 바로 소입니다. 첫째 여자가 영인데 영희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를 거쳐간 여자 3명이 있으니 영희, 설이, 소이 3명이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자기가 처음인 줄 알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제 강의를 제가 못 듣게 합니다. 항상 제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첫 여자야. 그랬어. 아니지. 마지막 여자일 뿐이지.
근데 그 마지막에 또 항상 보장은 되질 않죠. 자, 영희, 설이, 소희. 오늘 두 여자 거쳐가서 영희와 소희. 그래서 소액 징수 면제 때 소액은 얼마? 여러분 2,000원 미만. 소희. 여러분은 그냥 우스운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고민한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한테 한 번에 임팩트를 줘갖고 3,000원, 2,000원 이런 걸 좀 확확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소위. 그래서 얼마 미만이면 2,000원 미만이면 고지서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안 보내겠다. 그 얘기 여러분. 왜? 징수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가는가? 나중에 이런 얘기 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줄 하나 더. 세부담 상한선. 밑줄 세부담 상한선. 모든 보유세 공통. 예, 오늘 많이 나오네. 모든 보유세는 반드시 뭘 한 번 더 따진다. 세부담 상한을 한 번 더 따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어느 정도 의미가 전달되네. 그죠? 재산세 등 보유세를 계산했더니 그 금액이 그 세부담이 와면 커지면 일정한 금액의 선을 넘어가게 못 넘어가게 하는 거죠. 상한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자 세 마디가 있는데 상한가 세 글자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상한선이죠, 여러분. 상한선. 이 금액을 넘어서라, 넘어서지 마라. 넘어서지 마라. 모든 보유세 무슨 사항이다? 공통사항이죠. 자, 2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 하죠, 뭐.